예, 이번 주제는 미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 그리고 특히 이제 고등교육에서의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그 정책의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이 목표하는 바는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정성, 특히 고등교육에서의 공정성 인식이 나라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미국에서 그 고등교육 관련된 공정성 인식이 어떤 식으로 국가 기관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는지 그 진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수업을 맡게 된 저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상영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수업의 목차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다루는 내용이 그 공정성 인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공정성 개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공정성 개념이 모든 사람들이 시공간을 떠나서 동의할 만한 그런 하나의 공정성 개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공정성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이제 공정성 개념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주제가 이제 미국의 소수자 우대 정책, 특히 대학 입시 관련된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소수자 우대 정책이 공정하다 혹은 공정하지 못하다 사람들 간의 이견이 있어서 미국에서 대학 입시 관련돼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두고서는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렸는데요. 이제 그 소송 중에서 이제 중요한 연방대법원 판례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미국에서 고등교육에서의 공정성 인식이 어떤 식으로 진화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쟁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미국의 소수자 우대 정책 논의, 그 다음에 미국의 소수자 우대 정책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을 보고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공정성 인식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공정성 개념의 다양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정성 개념의 다양성. 이건 공정성, 우리가, 많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그러면 공정성 개념, 도대체 공정성이라는 게 뭐냐? 공정성의 정의가 뭐냐? 이걸 살펴보려면, 철학이라든가, 윤리학이라든가, 뭐 아니면 관련된 사회과학인 심리학, 사회학 이런 데의 문헌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관련 문헌을 찾아보면은, 공정성이라는 개념, 그 단어는 하나인데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그 공정성을 연구하시는 이제 법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구분해 놓은 세 가지 공정성 개념을 살펴보면은 이게 공정성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만만한 개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선 느끼고 시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분배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라는 건데, 이건 이제 재화, 물건 혹은 기회를 사람들에게 배분할 때 따지는 공정성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데 아니면 돈이 있는데 이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질 거냐? 그럼 이제 그 기준이, 나눠주는 기준이 그 받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은, 이거는 불공정한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그 물건이라든가 돈을 받는 사람이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나누는 건 좋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안 좋은 것 같다. 이게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 관련된 것들을 이제 분배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복지 정책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정의, 공정성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차적 정의, 그러니까 procedural justice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제 새치기 하지 말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법을 적용하거나 제도를 운영할 때 절차를 따지는 것. 그래서 새치기를 한다라든가 혹은 예외를 둔다든가, 뭐 필요에 따라서는 예외 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 예외를 두는 것이 공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법과 절차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합의가 있죠. 그래서 그 절차가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안 운영이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이제 절차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주로 이제 법, 혹은 그 형사 행정 관련된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의, 그게 마지막 건데, 응보적 정의라고 하는 건데, 이제 retributive justice라는 거고, 이것은 이제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때 따지는 공정성이에요. 이건 뭐 예를 들자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좀 세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벌을 좀 약하게 줘야 되는 게 이제 상식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법 규정을 보다 보면은, 이 죄랑 이 죄는 서로 비슷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죄를 저지르면 벌이 엄청나게 크고, 나머지 하나는, 죄를 저지르면 벌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게 형량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적용이 돼도 되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제, 어떤 법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그 규정이 정말로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저지른 죄에 걸맞는 정도의 벌이냐라는 것을 따질 때 이제 사용하는 개념이 이제 응보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이제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응보적 정의, 그 따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접했을 때, 이 케이스에서 공정성을 논하려면은 어떤 정의를, 어떤 저스티스를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먼저 합의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논의가 꼬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응보적 정의 중에서 사실은 이제 사회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논의가 되는 거는 분배적 정의이기 때문에 이제 분배적 정의만 놓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제 이 분배적 정의 안에서도 사실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이 다양한데 대략 세 가지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분배적 정의에서 적용되는 첫 번째 원리로는 이제 평등, equality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equality는 정의를 내리자면은 기여 혹은 필요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의 재화와 기회를 주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양의 기회랑 재화를 받는다. 가장 좋은 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주 사용되는 1인 1표제죠. 그러니까 1인 1표제는 저처럼 정치학 박사 학위가 있건 아니면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건 똑같이 한 표씩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왜 나도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해야 되냐? 이건 불공정하다. 충분히 논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죠.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진화하면서 국민들이 합의한 내용이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정치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기여의 차이. 누구는 꾸준히 정치인들에게 기부금도 내고 정당 활동도 열심히 하고 누구는 전혀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정치에 기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여하는 바, 그다음에 정치를 이해하는 정도 이거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주는 것. 이게 가장 극단적인 의미에서의 평등 원리가 적용된 분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등, 이퀄리티에 기반한 분배적 정의는 이제 국가의 논리라고 불러요. 근데 두 번째 분배적 정의 원리는 equity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지만 저는 형평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equity는 equality랑 극적으로 다른데 왜냐하면 equity의 원리는 기여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덜 주자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성과급 같은 것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러니까 같은 해 같은 시기에 동일한 교육 수준, 동일한 입사 성적을 가지고 들어왔더라도 어떤 사원은 성과가 좋고 다른 사원은 성과가 안 좋으면 그럼 성과 좋은 사원에게 좀 더 많은 봉급을 주자. 이게 이제 기여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논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기여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기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처음에 혼내다가 나중에는 결국
직장에서 물러가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시장의 논리니까, 에퀴티, 형평의 원리는 분배적 정의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긴 한데, 특별히 이제 시장에서 적용이 되는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능력주의랑 맞물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줘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더 기회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능력이 뭐냐? 그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는 어떤 숫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능력을 판단해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분배적 정의의 원리는 필요, 그러니까 need인데, 이거는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예로 이제 복지 정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무상급식.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는 거는 어떤 원리냐면 평등의 원리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집이 부자건 가난한 집이건 상관없이 모든 아이는 그 학교를 다닐 때 동일한 급식을 받는다. 무상급식의 원리인데, 보편적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반발을 한 거죠. 아니, 왜 국가에서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을 하냐. 가난한 집 아이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잣집 아이에게는 돈을 내고 먹게 하던가 아니면 도시락을 싸오게 하던가 뭔가 다른 방식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필요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별적 복지를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이 됩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더 주자. 그래서 이제 사회 공동체 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분배적 정의의 원리가 따져보면은 흥미로운 것이 어느 분야에서의 어떤 현안을 우리가 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분배적 정의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는 이 영역에서 평등의 원리를 적용했는데 지금부터는 에퀴티, 형평의 원리를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식의 논의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까지는 이 영역에서는 형평의 원리를 적용했는데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지금부터는 평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정성의 원리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답이 있어서 그 정답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계속 이제 시간,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의, 그 다음에 공정성 인식이 이 정도로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면 사실은 쓸모없는 논쟁과 싸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선 당연히 이 공정성 원리가 맞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대화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내가 믿는 거는 정답이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거는 오답이다라는 식의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꼬이면서 실제 국가 정책을 만드는 데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원리, 분배적 정의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들 간에 이제 그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 필요, 평등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자면 형평, 이건 이제 시장의 논리라고 했고, 기여한 사람한테 더 주자. 그래서 능력주의, 그리고 당연히 기반하고 있는 원리는 효율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효율성에 기반한 능력주의, 형평 원리에 기반한 분배적 정의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소외되는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잔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기본 논리는 시장에서는 항상 소외된 사람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이 소외가 되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소외가 되는데, 하나는 시장에서 만든 재화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가 되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재화를 만들 때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외가 돼요. 그러니까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구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외가 되고, 이들은 시장에 구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필요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도 시장에서는 소외가 됐지만 국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을 시장에서 못 해주면은 국가라든가 사회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형평 원리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은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부작용이 있고, 네, 필요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원리고 이제 호혜성. 그래서 나는 이미 갖고 있으니까는 괜찮고 너는 갖고 있지 않는데 필요한 것 같으니까 더 주겠다. 이런 이제 그 공동체 원리고
뭐 좋은 예로 들자면 이제 종교 집단 같은 데에서 항상 하는 것이 이제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한테 더 주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실제로 그렇게 행동도 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필요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배제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익스클루전의 문제가 생기는데 종교 집단을 예를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종교 집단이 운영이 되려면은 그 집단 내의 규범을 구성원들이 다 따른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 종교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 자가 생기면은 그 집단으로부터 강제 탈퇴를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역사적으로 가톨릭에서는 파문이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했죠. excommunication. 예. 이제 만약에 파문이 됐다. 근데 억울할 수 있잖아요. 파문된 사람, 쫓겨난 사람을. 근데 필요의 논리에 기반한 공동체의 논리에서는 그걸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다른 이제 그 파문된 사람이 생산 능력 혹은 구매 능력이 있으면 시장에서 보도만 않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국가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게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일원이다라고 그러면 국가에서 거둘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제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가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이제 국가는 기본적으로 평등 원리에 기반을 해 있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소외된 자 혹은 공동체에서 배제된 자를 이제 국가의 구성원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이제 국민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했던 원리다라는 것을 역사 시간 혹은 이제 정치사 시간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라고 해서 그러면 부작용이 없냐?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중요시하는 분배적 정의의 원리인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럼 전체주의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능력 고려 안 하고 필요도 고려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 이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터부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전체주의, 그게 뭐 나치즘, 파시즘 어떤 식으로 사용되건 간에 그런 이제 전체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거는 또 나름대로 이제 제어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평, 필요, 평등 원리, 그리고 시장, 공동체, 국가, 이 이제 세 개의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보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너무 지나치게 억압을 한다라든가, 어느 한쪽의 논리가 다른 쪽에 비해서 지나치게 강조가 된다든가, 이건 조금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정성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공정성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기억해둬야 되는 것은, 공정성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공정성의 세 가지 원리, 평등, 형평, 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원리는 적용되는 영역이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각각의 원리는 상황에 따라서 강조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원리 중에 어느 하나로 모든 공정성의 논의를 환원시키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다음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정성 원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소수자 우대 정책이 특별히 대학 교육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대학 입시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그 미국 정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미국의 정치 제도 관련된 얘기인데, 미국은 뭐 잘 알려진 대로 이제 연방제라서 이제 연방정부, 그 다음에 50개의 주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연방 차원의 정책이 있고, 주 차원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사안을 놓고 51개의 다른 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방 하나, 50개 주정부 각각 다른 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그 미국의 통치 원리는 미국 연방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 기반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것이 미국이 건국된 1789년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헌정주의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헌법을 보면 이제 삼권 분립, 우리가 그 사회 시간에 늘 보는 민주주의 그 국가 체제의 구성의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사실 미국이 독특한 것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어서 민주공화정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오래전서부터 있었지만, 이거를 현실로 옮긴 첫 번째 나라가 미국이라는 게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1789년에 생겼을 때 삼권 분립 원리에 기반한 공화정으로 생겼을 때 유럽의 나라들은 뭐 하고 있었냐? 다 왕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정치 철학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행정, 입법, 사법을 나눠서 권력을 균형을 맞춰서 공화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 체제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실제로 실험해서 현실에 옮긴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의미가 있고 독특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가 그 진화 과정을 살펴봐야 될 이유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 대통령, 행정부, 그 다음에 상하원,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법부, 뭐 상당히 할 말들이 많지만 이 수업에서는 사법부 쪽에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그럼 이제 사법부는 우리처럼 이제 30제인데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 이제 항소법원이라고 부르는데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데요. 그럼 이게 각 주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연방대법원인데 이제 가장 높은 사법심사기관이 되겠죠. 연방 차원에서 제일 높은 대법원이니까. 근데 연방대법원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법이라든가 규정이 헌법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법심사, judicial review라고 부릅니다. 이제 연방 혹은 주의 법 혹은 규정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파악하는 그래서 이제 연방대법원이 판단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배경으로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미국의 흑인 차별 역사.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의 소수자 우대 정책이 왜 생겼는지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사실 내용을 자세히 살피려면은 뭐 한 학기, 두 학기 분량인데 간략하게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대로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건국돼서부터 있었고 심지어 건국 전서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 흑인 노예들이 특히 미국의 남부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이제 목화 농장에서 이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이제 살았던 시기가 꽤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그 노예제도가 더 필요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노예제도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라는 그런 상반된 입장을 갖는 정치인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사는 지역이 이제 남쪽이랑 북쪽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1861년서부터 1865년까지는, 그런 노예제도의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부드럽게 협상으로 끝나질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전쟁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링컨 대통령으로 대표가 되는 북부 노예제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지역이 승리를 거두고 노예제가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남부는 이제 패배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헌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수정헌법 13조, 14조, 15조가 미국 연방 헌법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남북전쟁 이후 그 결과로 생긴 포함된 수정헌법 13, 14, 15조의 내용은 각각 13조는 노예제도를 미국 땅에서 철폐를 한다라는 것, 14조는 노예제도 하에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그들에게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보장을 해준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15조는 과거 노예였던 지금 자유인에게 투표권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헌법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전쟁에서 패배한 남부의 주들은 이 바뀐 헌법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바뀐 헌법의 내용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주법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주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흑인 차별을 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흑인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이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소송을 걸어왔죠. 1965년의 시기가 이제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흑인 차별이 실질적으로 계속 진행이 됐던 그런 시기로 보는데,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연방대법원 판례가, 그러니까 플래시 대 퍼거슨이라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얘기되는, 중요한 원리가 separate but equal doctrine이라고, 그러니까 분리평등 원리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봤지만 미국 남부에는 당시에 모든 공공기관의 시설을 흑인이 쓰는 거랑 백인이 쓰는 거를 별도로 뒀죠. 그래서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보면 버스에 흑인이 앉는 자리랑 백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고, 화장실도 흑인이 쓰는 화장실이랑 백인이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 더 나아가서 백인이 다니는 학교랑 흑인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었고, 당연히 흑인이 다니는 학교가 교육의 질이 백인이 다니는 학교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1896년 플래시드 퍼거슨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는 흑백 차별, 흑백을 구분하는 것은 흑인과 백인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전제 하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separate, 구분을 하되 이퀄하게만 다뤄주면은 흑백 구분해서 사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기발한 논리인데, 근데 이제 저기서 중요한 거는 separate는 명확하게 했지만 equal은 명확하게 안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1896년의 저 연방대법원 판례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과 백인 간의 구분이 수정헌법 14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주법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결국 1960년대 폭발해서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뭐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말콤 엑스라든가 이런 이제 흑인 민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벌였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고, 그 결과 이제 1960년대 두 가지의 중요한 의회에서 통과된 법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하나는 1964년의 민권법, Civil Rights Act.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1965년에 통과된 투표권법인데, 저게다 이제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인데 흥미로운 점은 민권법은 수정헌법 14조 내용을 반복한 거예요. 투표권법은 수정헌법 15조 내용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헌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의 정신에 걸맞지 않는 주법들을 만드는 주들이 있으니까 연방의회 차원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연방법을 지키지 않는 주들에게는 제재를 가하겠다. 그게 이제 1960년대의 민권운동이 얻은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소수자 우대 정책도 바로 저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자, 그럼 소수자 우대 정책은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 우대 조치, 그러니까 positive discrimination,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합니다. 근데 이 수업에서는 소수자 우대 정책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소수자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용어는 언제서부터 사용이 됐냐 하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업체는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를 고용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효를 합니다. 저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케네디 대통령 이후 대통령을 맡게 된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1965년에 또 다른 행정명령을 발효를 해서 미국 연방정부와 산하조직은 인종, 종교, 국적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67년에는 여성까지 포함을 했고, 그리고 확장이 돼서 그 영역이 고등교육, 대학 영역까지도 이제 이 소수자 우대 정책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거는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의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권분립 원리에 따르면은 법을 만드는 건 의회고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죠. 근데 행정명령이라는 거는 의회가 대통령이 생각해 봤을 때 필요한 법을 안 만들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러면은 대통령의 직권으로 법의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발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행정명령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게, 만약에 행정명령이 나왔는데 의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보고서 대통령의 저런 행정명령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저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법을 만들 거야. 그래서 통과시키면은 당연히 법을 만드는 건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든 법이 우선해요. 또 한 가지, 행정명령을 대통령이 발효했는데 연방사법부에서 저거 행정명령이 보니까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네? 사법심사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또 그 행정명령이 무효가 되죠. 그래서 사실 행정명령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큰 권한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대통령들이 조심해서 발효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61년, 65년 연달아서 두 명의 대통령이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저 소수자 우대 정책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백악관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업체 공모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에게 공사를 맡겨야 되는지, 이것도 아무한테나 주면은 뭐 백악관 직원 누구 친척한테 줬다 이런 얘기 들을 테니까 공모를 하죠. 공모를 해서 이제 업체 지원을 받고, 그 업체 지원을 받았는데 보니까 두 업체가 눈에 들어오는데 다 실력도 비슷해 보이고 적합해 보이고 뭐 가격도 적합해 보이고, 그래서 이 두 업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보니까 한 업체는 소속된 노동자의 100%가 백인이고, 다른 업체는 소속된 노동자의 80%가 백인이고 20%가 흑인이다. 그러면 연방정부에서는 80% 백인, 20% 흑인 노동자를 둔 그 회사랑 계약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는 것이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백인 80%, 흑인 20%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백인 100%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보다 약간 질이 떨어진다. 혹은 약간 가격을 더 세게 부른다. 그 정도까지도 흑인을 20% 고용했다는 이유로 용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두 회사를 놓고서 질이 떨어지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는 흑인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을 하고 계약을 해야겠다. 이거는 안 되는데, 애매한 경우, 그리고 용인할 만한 수준인 경우에는 인종 다양성을 고용한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 연방정부로서는, 정부기관은 필요하다. 이게 이제 1961년, 65년의 소수자 우대 정책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학 입시로 이게 확장이 되면,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이게 기본적으로 소수자 우대 정책은 사립기관엔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설 회사들은 그들이 어떤 식으로 신입사원을 고용하든지 그건 국가에서 개입할 이유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소수자 우대 정책에 적용되는 부분은 공공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그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딸려있는 다른 공공기관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우선 1차적으로 적용되는 대학들은 주립대학들이죠. 그러니까 주립대학들은 주정부의 돈을 받고, 주정부의 돈은 기본적으로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립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소수자 우대 정책의 적용을 받는데, 근데 문제는 사립대학들도 자발적으로 이 정책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정책을 우리가 굳이 따르지 않을 필요는 없다. 내가 사립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도 솔직히 미국의 인종 다양성이 이렇게 강한데 나의 학교의 신입생들을 전부 백인으로만 뽑고 싶진 않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립대학들도 소수자 우대 정책에 동참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의견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소수자 우대 정책을 대학 입시에 적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뭐 흑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민자의 자식들은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상의 의미에서 입학을 어느 정도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논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사회가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좋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흑인 혹은 이제 이민자들의 자손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찬성 논리고, 반대 논리는 간단하죠. 공정하지 않다. 평등 혹은 형평 원리에 위배된다는 거죠. 아니,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나름 노력해갖고 들어가는 건데 시험도 보고 내신도 따지고, 근데 내신 그 다음에 시험 성적 좋은데 그런 학생은 떨어뜨리고 내신 성적과 시험 성적이 별로 안 좋은 학생을 대신 받는다라는 거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본적인 공정성 원리를 위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이 사이에서 이제 계속 현실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자 우대 정책, 이제 헌법 해석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수정헌법 14조, 아까 이제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원리인데요. 근데 수정헌법 14조가 엄청 긴데, 이제 그 중에 1조를 보시면 저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근데 저기 이제 equal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소수자 우대 정책을 대학 입시에 적용을 하면 저 원리에 부합하는 거냐라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흑인을 성적이 조금 나은 백인을 제끼고 받느냐. 이게 과연 저 수정헌법 14조를 봤을 때 equal protection이라는 저 의미에 부합하는 행위냐 아니냐. 이게 소수자 우대 정책 관련된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란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소수자 우대 정책 관련된 연방대법원 판례들, 대학 입시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1978년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대 베키라는 판례고요. 두 번째 판례는 2003년에 있었던 그라츠 대 볼린저,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역시 2003년에 내려진 그루더 대 볼린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판례는 2016년에 내려진 피셔 대 텍사스 주립대학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1978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대 베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베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베키라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데이비스 캠퍼스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을 했는데 2번 연속 낙방을 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안 될까 살펴보니까 당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대학 입시 관련돼서 여기서 이제 의전원이죠. 의전원 입학 관련돼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펴고 있었고, 그 소수자 우대 정책의 내용을 보니까는 지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데이비스 캠퍼스 의전원에 1년에 100명의 신입생을 뽑는데 그 중에서 16명은 소수 인종 출신으로 뽑는다라고 할당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이었던 베키는 100자리를 놓고 경쟁을 한 게 아니라 100 빼기 16, 84자리를 놓고 경쟁을 한 거라는 거죠. 대신 뭐 베키가 알고 있던, 아니면 베키가 모르더라도 소수 인종 지원자가 있었으면 그 지원자는 100자리를 놓고 경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공정하다. 나는 왜 84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흑인 혹은 히스패닉 지원자는 100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거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연방대법원에서 심의를 한 결과 연방대법원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의전원은 소수자 우대 정책을 여전히 쓸 수는 있는데 대신 할당 정책과 같은 노골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당은 지금 우리가 보듯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보니까 100명 중에 16명은 무조건 소수 인종 출신으로 뽑는데,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죠. 숫자로 확인이 되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연방대법원 판례는 뭐냐 하면, 소수자 우대 정책을 대학에서 펴는 거는 권장, 눈에 띄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정성적인 평가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자의 인종을 정성적으로 고려는 해라. 하지만 할당제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 수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활용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이 수식은 백인들에게 불공정한데 라는 인식을 주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방대법원이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당시에 유명했던 그 사진이 이 타임지 그 표지 사진인데, 이 타임지의 표지 사진이 이 판례를 미국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인종 고려, 레이스, yes. 할당, 쿼타, no.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하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소수자에게 우대하는 것을 수식화시키는 것은 곤란하지만 정성평가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해서 입학사정을 하는 것은 권장한다. 그거는 괜찮다라는 판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미국은 연방대이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서 저런 식의 판례를 내린다고 해도 사실 주정부 내에서는 그 연방대법원의 판례라든가 혹은 연방법에 약간
약간 벗어난 그런 법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게 1996년의 이해인데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단위에서 대학 입학 사정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폐기하는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있는 주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50개 주에서 일부 주는 직접 민주주의, 즉 주민이 직접 법을 만들 수 있는 의원들을 거치지 않고 그런 제도가 있고, 일부 주는 아예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없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당시랑 지금 다 주민들이 모여서 의원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1996년에 통과된 프로포지션 2이라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밸로드 이니시에이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인종, 성별, 종족, 에스니시티를 고용, 교육, 계약과 관련된 공공 분야에서 고려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 개정안이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계약이라든가 고용에 관련돼서 지원자의 인종, 성별,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캘리포니아 주 헌법 개정안인데 이게 통과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블라인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은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입학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자의 인종을 못 보는 거죠. 이제 가리는 거예요. 블라인드 정. 그럼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공정하다고 생각이 된 거죠. 이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활용을 해서 주민 발안 209호를 이제 제안을 하고 그 이제 주민 투표를 한 결과 그 주민 발안인 209는 통과가 돼서, 그래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학 입시 정책은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 블라인드 정책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그 주민 발안 209가 통과되어서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 없게 되니까 백인들,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이 캘리포니아 주립대 전체 캠퍼스 내의 그 입학률인데, 그러니까 1995년서부터 2010년까지 이제 96년에 주민 발안 209호가 통과가 돼서 블라인드 정책을 펴야 됐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시아 이민자라든가 혹은 이제 백인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별로 없는데, 흑인 지원자랑 그 다음에 라티노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를 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캠퍼스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전체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그게 티가 안 나지만,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버클리 대학의 입학률을 보면은 주민 발안 209가 통과되어서 입학 사정에 있어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수행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흑인 입학률이 버클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네이티브 인디안들이라고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 학생들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라틴계 학생들도 입학을 하는 비율이 많이 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의도가 어땠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 입학 사정을 하니까 사실 소수 인종들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인종을 고려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입학 사정에 사용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소수 인종 출신 지원자들에게는 나름의 혜택이 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경험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 텍사스주에서 또 이제 저항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그 연방 대법원이나 연방 대법원이 아니라 이제 연방 고등법원 판례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홉우드 대 텍사스라는 이제 96년 판례가 있는데요. 이 1996년 이 판례는, 그러니까 원고인 이제 홉우드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성적이 낮은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 지원자들이 텍사스 주립대학 법전원에 들어간 사실을 보고 분노해서 이제 제기한 소송입니다. 백인인 나는 왜 백인이라는 이름으로, 백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느냐.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고 연방 고등법원, 항소법원까지 갔는데, 근데 이제 연방 항소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 하면은
그러니까 연방 항소법원 관할 구역에 있는 주, 그게 이제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인데 여기서는 대학 입학 사정에 있어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는 소수자 우대 정책이 입학 사정에서 적용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고, 이게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심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연방 고등법원 판례가 최종 판결이 되기 때문에 요 96년 판례는 그 연방 고등법원 중에서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를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소수자 우대 정책을 대학 입학 사정에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판례는 2003년 판례들인데요. 이건 전부 이제 미시간 주립대학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니퍼 그라스라는 원고랑 이제 바바라 구루터라는 원고가 각각 별도의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 근데 이 두 개의 소송이 같은 대학인 미시간 주립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인데 결론이 두 개가 다르게 났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대학 입시에서 이 소수자 우대 정책을 보는 데 있어서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라츠 대 볼린저. 볼린저는 당시 미시간 주립대학교 총장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판례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어떤 판례냐면 그 미시간 대학이 당시에 이제 학부 입학 사정을 할 때 총점이 150점인데 그 중에서 이제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100점 이상 되는 지원자들은 미시간 대학교 학부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리 정해져 놓은 가산점이 소수인종 지원자에게 있었어요. 그게 20점이에요. 그러니까 백인 지원자는 그 20점 없이 출발하는 거고, 흑인이라든가 아니면 히스패닉 지원자들은 20점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대법원은 이거는 실질적인 할당이다. 그러니까 1978년에 베키 케이스에서 본 것과 같은 할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가산점은 안 돼. 너무 눈에 띄잖아.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미시간 대학 패소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라츠 대 볼린저 같은 경우에는 그라츠는 받아들이고 입학 허가를 주고, 그리고 미시간 대학 학부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소수인종 지원자에게 주는 가산점은 폐지하라는 그런 권고를 내리죠. 근데 구루더 대 볼린저 같은 이제 2003년 판례인데, 여기는 이제 학부가 아니라 미시간 대학교 법전원 관련된 소송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루더라는 이 원고가 심증에 기반을 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백인인데 보니까는 나보다 공부를 못하고 성적도 안 좋고 뭐 봉사활동 이런 것도 열심히 안 한 사람인 흑인 지원자, 히스패닉 지원자는 붙은 것 같은데 나는 떨어졌다. 이건 좀 불공정한 것 같다라고 해서 제기한 건데, 이 소송에서는 이제 원고에게 패소 선언을 한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78년서부터 연방대법원의 지속적인 기준은 대학에서 입학 사정을 할 때 소수자 우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노골적인 우대를 하느냐, 할당 혹은 가산점.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어떤 것도 증명을 못했던 거예요, 원고가.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 우대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성평가에 의해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 정신에 기반해 봤을 때 막을 리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막을 필요도 없고 라는 판단을 내려서 이제 연방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은 미시간 대학교의 승리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난 건데 2003년 그라츠 대 볼린저, 그다음 2003년 구루더 대 볼린저, 이 두 개의 판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송 대상은 똑같은 대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다르게 나왔고, 그 결론이 왜 다르게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미국의 대학 입학 사정 관련해서 소수자 우대 정책에 관련된, 그리고 공정성에 관련된 연방 대법원의 입장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2016년 판례로 넘어오는데, 이제 에비게일 피셔라는 원고가 텍사스 주립대학을 대상으로 소송을 건 케이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학부 입학 과정인데요. 텍사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6년 홉우드 판례 때문에 블라인드 정책을 펴요. 블라인드 정책을 펴서 입학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지 않죠. 근데 그걸 우회하는 방식으로 텍사스 대학에서 어떤 입학 정책을 만들었냐 하면 탑 10% 룰이라고 해서
텍사스 주 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놓고 봤을 때 각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10% 안에 들어가는 학생은 무조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자리가 있으면 그건 다른 방식으로 신입생을 채우겠다. 이런 제도를 만든 거죠. 근데 에비게일 피셔가 문제 삼은 거는 바로 그거예요. 탑 10% 룰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짐작이 되죠. 왜냐하면 좋은 고등학교 있고 안 좋은 고등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고등학교에서 12%에 든 학생은 안 좋은 고등학교에서 5%에 든 학생보다 더 학력이 뛰어날 수 있는데 저 탑 10% 룰이라는 거는 10%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좋은 고등학교, 안 좋은 고등학교 구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고 측에서 주장한 거는 이거는 노골적인 차별과 다를 바가 없다. 10%를 정해놓는 거는.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것은 저 탑 10% 룰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인종을 노골적으로 우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탑 10% 룰 때문에 피해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이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탑 10% 안에, 내신이 10% 안에 들 정도의 학교로 옮겨간다라든가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앞에서 이제 봤던 판례, 78년의 판례처럼 할당이 돼 있다든가 혹은 2003년 그라스 판례처럼 미리 정해져 있는 가산점이 있다라든가 이런 거랑 지금 텍사스 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탑 10% 룰과는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텍사스 주립대학 승소를 선언한 예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2016년 에비게일 피셔 대 텍사스 주립대 판결이 그 판결문 원본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을 쓰신 분은 지금은 은퇴한 그 앤토니 케네디라는 연방대법관이고요. 연방대법관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길게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판결문을 보다 보면은 어떤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냐면, 이제 대학은 이제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대학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손에 잡히지 않는 질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측정은 불가능하다. 손에 잡히지 않는 질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은 대학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럼 그 손에 잡히지 않고 측정에 불가능한 대학의 우수성을 결정하는 질적인 요인들은 무엇이 있냐? 나열하면서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학생들 간의 인종 다양성은 분명히 그 중에 하나일 거다. 왜냐하면 미국은 인종 다양성이 있는 나라인데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고 해서 그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100% 백인이면 그게 과연 좋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냐? 라는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수치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소수자 우대 조치, 할당제라든가 가산점들은 곤란한데 입학 사정 시 인종을 고려한 정성평가 수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197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던 이제 연방대법원의 대학 입시 관련된 소수자 우대 정책 관련 판례고, 이런 내용들을 미국의 다수의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소수자인데, 우리 사회학이나 이런 수업 들으면 항상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제 최근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소수자 우대 정책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는데 그런 소송의 결과들을 보고 그럼 이제 소수자 우대 정책을 대학 입시에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냐? 절대 그렇지 않고 아직도 꾸준히 계속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입학 사정을 원하는 학생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단체가 어떤 분들을 포섭했냐 하면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아시아계 이민자 부모들을 포섭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많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입학사정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 아시아계 이민자들 혹은 아시아계 학부형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고 영어도 완벽하게 하고 뭘 더 해야 하버드에 받아주냐 이런 질문이고, 근데 하버드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을 보니까 자기 자식들보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악기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흑인 혹은 히스패닉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버드 대학에 지원하는 아시아계 이민자 자녀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입학 허가를 받은 아시아계 학생의 수는 세월이 지나도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원고 측에서는 분명히 할당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원자가 늘었는데 예전에 100명 지원하던 게 지금 1000명이 지원하는데 100명 지원할 때도 20명이 다니고 1000명 지원할 때도 20명이 다니냐.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원고 측에서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게 뭐 입학 사정 어떻게 했는지 보여달라, 자료 보여달라 이런 거 해서 이제 전부 증거로 삼아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이 소송에서 하버드 대학을 패소시키려면은 이 아시아계 이민자 학부형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은 하버드 대학이 할당 혹은 가산점과 같은 노골적인 우대 조치, 차별 조치를 했다라는 것을 증거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연방지방법원에서 하버드에게 승리를 안겨줬고 연방 고등법원에서도 하버드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증거가 별로 노골적인 거 같지 않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심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년 2023년 여름쯤 6월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건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내년 연방대법원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 이제 하버드 패소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까지 유지되어 왔던 그럼 할당제 혹은 가산점이라는 명확한 노골적인 근거에 기반한 우대 혹은 차별 조치가 아니더라도 특정 인종 지원자들에게 차별이 가해진다는 심증만 있어도 이거는 소수자 우대 정책을 입학사정에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연방대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의문이 뭐가 있냐면 그럼 과연 대학 입학 사정에서 이런 공정,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제도가 소수자 우대 정책밖에 없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대학 입학 사정에 있어서 공정, 불공정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소수자 우대 정책 말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특례 입학 제도예요. 레가시 어드미션이라는 건데 이것은 지원자의 가족 혹은 친지가 오랫동안 그 대학에 기부를 했거나 혹은 친척 혹은 부모 중에 뭐 몇 명이 그 대학에서 졸업을 했거나 이러면 그 자식을 그냥 받아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얼마 전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예일 대학교를 나왔는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H.W. 부시가 예일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조지 H.W. 부시는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도 했고 그 전에 CIA 국장도 했고 여러 요직을 거친 분이고 텍사스의 유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일 대학에서는 조지 H.W. 부시가 우리 동문이고 예일 대학에 돈도 기부를 오랫동안 많이 했고 명문가 집안이고 아들도 그냥 받자. 그리고 조지 W. 부시는 사람이 매우 털털한 분이셔갖고 그걸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죠. 나는 실력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집안이 좋아서 예일을 간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특례 입학으로 가는 신입생들이 얼마나 되냐. 이건 이제 대학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소위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사립대학,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이제 사립대학에
통계들을 살펴보면은 매년 신입생 중에 10%에서 20%는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불공정이 아니냐.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 하면은 이 특례 입학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이 백인이에요. 왜냐하면 집안이 좋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송을 걸고 난리를 치는데 특례 입학 관련해서는 소송을 안 거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 입학 사정에서의 소수자 우대 정책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그 제도를 둘러싼 논의들, 그러니까 찬성 논의, 이제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던져야 되는 질문은 다음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대학이라는 게 연구기관이냐 아니면 교육기관이냐. 그러니까 대학이 순전히 연구기관이다. 교육기관보다는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우수한 학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아까 얘기한 공정성의 원리에 기반해 놓고 봤을 때 우수한 학생을 받는다는 얘기는 능력주의가 중요하다는 거고 평등보다는 형평, 에퀴티에 근거해서 입학사정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대학이 연구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 생각하면 어떠냐? 그럼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기관이라면은 그러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할 사람을 배출해야 되는 게 교육기관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회의 다양성을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회의 다양성을 다 반영을 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이 대학에 들어오지 못할 학생들에게 입학 자격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대학은 교육기관이고 어떤 대학은 연구기관으로 나누자. 그럼 이제 연구기관이라고 정의한 대학에서는 능력주의에 기반해서 에퀴티 원리에 기반을 해서 학생을 뽑고 교육기관이라고 판단된 대학에서는 그러면 조금 더 포용적인 방식으로 입학사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하나의 논의거리가 될 거고, 그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학 입학 사정 과정에서 그러면 평등, 형평, 필요라는 그 세 가지의 분배적 정의, 공정성 원리 중에서 뭘 적용해야 될 거냐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평등, 극단적인 이퀄리티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추첨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추첨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정말 평등 원칙을 극단으로 적용하면은 추첨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제도냐? 그런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공정성, 능력주의는 아니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능력이 정말로 개인의 능력이냐 아니면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능력이냐.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능력은 반칙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항상 따라붙기 때문에 능력에 의해서만 입학정책을 펴는 것도 곤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소수자 배려하기 위해서 입학정책을 편다. 그리고 입학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좀 고려를 해준다. 이런 건 이제 필요의 원칙에 근거를 한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답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상황을 잘 파악한 다음에 그 상황에 걸맞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상충하고 있는 이런 공정성의 원리 중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강조해야 될 때다.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 지금은 세월이 좀 바뀌었고 세상이 조금 변했기 때문에 지난 10년, 20년 동안 유지해왔던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논의들이 꾸준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논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과정을 이제 미국의 대학 입시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것을 연방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게 아마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토의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공정성 개념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대학 입시건 신입사원 선발이건 단일한 하나의 우월한 제도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하고, 끊임없이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공정한 제도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그 합의 과정을 반복을 해가면서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